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남성입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일을 모두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사람이죠. 그런 저에게 뜻하지 않게 기적 같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이 기적의 만남 덕에 지금은 사람답게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게 됐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길바닥을 전전하던 노숙자 신세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아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환하게 웃던 그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홍식 씨, 2줄이야, 2줄. 그게 정말이야? 응, 드디어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왔어. 마흔을 바라보는 늦은 나이에 처음 느껴보는 기쁨으로 저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감격에 겨워 울먹이며 말했어요. 홍식 씨,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엄마 아빠가 되는 거라고. 결혼 8년 차. 그동안 저희가 겪었던 시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공수정을 3번이나 실패하고 시험관 시술에서도 계속 절망을 맛본 끝에 드디어 임신 테스트기에서 선명한 2줄을 보게 된 거죠. 사실 그동안 병원 피검사 결과에서 임신 반응을 보인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늘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때마다 아내는 괴로워하며 자책했습니다. 홍식 씨,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왜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거지?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그냥 아기가 아직 우리한테 올 준비가 안 됐던 것뿐이야. 그리고 만일 우리한테 아이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자. 난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내는 돌아가신 장모님과 단둘이 외롭게 살아와서 꼭 아이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5번째 시험관 시술도 실패하고 잠시 치료를 쉬기로 했는데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의사도 놀라더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음을 비우니까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아내는 임신 후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안정을 취했죠. 저는 아내를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을 갈아 주스를 만들어줬고 퇴근 후에는 부은 다리를 마사지해줬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종일 고민했던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하더군요. 희망이는 어때? 우리한테 희망이 되어줄 아이니까. 좋아. 희망아,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건강하게 태어나라. 저흰 그렇게 아이와 만날 날을 꿈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임신 6개월이 되었고 그때까진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정기검진에서도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아내의 상태도 양호했어요. 저희는 아이 방을 꾸미기 시작했고 육아용품도 하나둘 장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 7개월에 접어든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헌데 아내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앞이 흐릿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내를 얼른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 중독증, 그것도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아내를 진찰한 의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보호자분, 산모의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고 단백뇨 수치도 심각합니다. 간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담당 의사가 어두운 얼굴로 말했어요. 최악의 경우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꺼내는 응급 제왕 절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28주면 아이가 너무 이른 시기라. 아내는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를 우리 희망이 살려야 해.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나한텐 당신이 더 소중하다고. 상황은 시시각각 나빠졌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경련까지 일으키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결정했어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죠. 제발 우리 아기랑 수진이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저한테서 두 사람을 데려가지 마세요. 수술 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담당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 표정만으로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라 폐가 완성되지 않아서. 다행히 산모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앞으로는 투석을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의식을 찾은 건 한참 후였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배를 만지며 묻더군요. 여보, 우리 희망이는?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건강했다면 어렵게 찾아온 아이 보내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퇴원 후 아내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의존해 피를 걸러야 했죠. 투석을 받고 오는 날이면 아내는 온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며 아내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했어요. 홍석 씨한테 난 짐만 되는 것 같아.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라도 내 곁에 남아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 수진아, 제발 우리 힘을 내보자. 하지만 아내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투석도 점점 힘들어했고 합병증도 생기기 시작했죠. 심장도 약해지고 폐에도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좋은 치료법을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대체의학, 한방, 심지어 답답한 마음에 점까지 보러 갔네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내의 병을 고쳐줄 순 없었습니다. 투병 기간이 길어지며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몸의 병이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 두렵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내의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헌데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어하던 아내가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죠. 홍식 씨,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래, 투석 끝나면 집에 가서 푹 쉬자. 조금만 참아. 내일은 오랜만에 당신이 좋아하는 버섯전골 해줄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내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에게 아내와의 내일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날 투석 중에 심장이 멈춰버린 아내가 조용히 잠들듯 제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아내와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저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하는 모습을 오열하며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애쓰던 의료진들이 손을 놓자 의사가 임종을 선언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수진아,
난 어쩌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제발 눈 좀 떠봐.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네요. 넋이 나간 채 조문객을 받고 상조회사 직원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준비 없이 아내를 보낸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월세도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났죠. 일할 의욕도 살아가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와 황망하게 떠난 아내를 따라가고 싶더군요. 아니야,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수진이가 마음 아파서 좋은 곳으로 못 가겠지? 아내가 슬퍼할까봐 차마 못난 짓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거리로 나서게 됐습니다. 서울역 지하도 공원 벤치, 다리 밑 어디든 몸을 누울 수 있는 곳이면 집이 되었죠. 그래도 구걸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하루 한 끼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러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길가에 활짝 핀 장미가 보이길래 한 송이 꺾어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버스비도 없어 4시간을 걸어 도착한 납골당에서 아내의 유골함과 사진을 마주했죠.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해. 줄게 꽃 한 송이밖에 없네. 거기서 우리 희망이 만났지?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희망이도 당신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 아예 납골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계속 울었죠. 수진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혼자 사는 세상은 너무 춥고 외로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고급스러운 검은색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어딘가 위험 있어 보였죠. 노신사는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어요. 누구신데 제 딸을 보고 우시나요? 순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딸이라니? 여긴 분명 수진이 납골당이 맞는데? 의아한 마음을 안고 대답했죠. 저는 여기 안치된 고인의 남편입니다. 어르신은 누구신지... 한데 제 말을 들은 노신사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당신이 정말 수진이 남편이란 말이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시죠? 하지만 노신사는 제 말에 답하지 않고 한참 동안 말없이 절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 눈빛에서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애절한 무언가도 느껴졌죠. 그러더니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향해 물으셨어요. 혹시 수진이가 어쩌다가 왜 이렇게 일찍 갔는지 알 수 있겠나? 질문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한번 바라보고 난 뒤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임신 중독증으로 아이를 잃고 그 후유증으로 신장이 망가져서 투병하다가. 노신사는 휘청거릴 만큼 놀라시더군요.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재빨리 부축하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왜 아내의 납골당에 찾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네 지금 시간이 있나? 내가 묻고 싶은 게 많아. 어디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겠나? 회장님의 물음에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저야 시간은 많지만 이런 행색으로는... 저는 초라한 제 모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몇 달째 씻지도 못한 노숙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회장님이라는 그분은 전혀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관없네. 김비서 차 가져와. 조용한 곳으로 가지. 잠시 후 저는 회장님의 안내에 따라 납골당 밖으로 나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앞에 도착했죠. 고급 세단에서 제가 내리자 호텔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따라 내리시니 갑자기 모두 공손한 태도로 인사했습니다. 잠시 후 스위트룸에 들어선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절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먼저 씻고 옷부터 갈아입지. 식사도 하고 비서한테 새 옷 한 벌 준비하라고 했네. 네? 하지만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지 그건 일단 씻고 나와서 얘기하겠네. 그래서 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넓은 욕실에 온갖 고급 샤워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인간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씻고 나와 준비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식사가 차려진 거실로 나가자 회장님이 창밖을 보고 서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죠. 앉아서 들지. 스테이크와 다양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제가 음식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인 내 딸이었네. 저는 숟가락을 움직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집사람은 어머니하고만 살았다고 하던데. 제 말에 회장님은 지갑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떠난 제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이 사진 속 여자가 수진이 엄마요. 그리고 아기가 수진이고. 그 뒤로 회장님은 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대학 때였지. 집안에서는 정략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난 수진이 엄마를 사랑했네. 우리 학교 앞 분식집 딸이었지.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었어. 옛일이 떠오르는지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난 정말 기뻤네.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우리 집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 회장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한숨을 쉬셨죠. 나한테 선택을 강요했어. 유학을 가고 정략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과 뱃속의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그때 내 아버진 진짜로 그럴 수 있는 분이었지. 전 전혀 몰랐던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넌 어쩔 수 없이 유학을 선택했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편지를 남겼지. 숨으라고. 제발 꽁꽁 숨어 아이를 꼭 낳아 잘 키워달라고. 그리고 연락하면 내가 돌아와서 꼭 찾아가겠다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진 연락이 됐어. 그때 이 사진을 받았지. 하지만 우리 집에서 눈치를 챘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네. 난 몇 년 후 돌아와서 그 사람과 아이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 전 전혀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 납골당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얼마 전에야 겨우 찾았네.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절대 찾을 수 없게 하려고 이름도 바꾸고 지방 소도시에서 죽은 듯이 산 모양이더군. 그렇게 혼자 애를 키우면서 고생만 하다 먼저 떠나다니.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애 혼자 서울로 와서 고학으로 대학을 나왔다고 들었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대학 다니느라 2년제를 4년 만에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회장님은 눈물을 닦으셨죠. 수진인 끝까지 자기가 내 딸인 줄 몰랐겠지. 애 엄마가 철저히 숨겼을 거야. 아마 우리 집안에서 찾아낼까 봐 두려웠을 테지. 못난 아비 때문에 그 불쌍한 것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내가 왜 친척도 없이 자랐는지,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다고 했는지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는 부모님 원망한 적 없습니다. 다만
두 분 다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가 효도할 수 없었다면서 그것만 안타까워했어요. 지 엄마를 닮았으면 마음이 고왔겠지. 불쌍한 것. 회장님은 한참을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애써 참아온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두 남자가 목 놓아 울다 잠시 숨을 고를 때 회장님이 절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네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네. 수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그래서 저는 아내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만났던 일, 소박하고 조촐한 결혼식,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 늘 밝고 씩씩했던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위기를 맞은 일, 마지막 떠나는 날 모습도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수진이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난임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들었는데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감동해서 아이를 보내준 줄 알았는데 저는 떠난 아내 생각에 말을 잇지 못했고 회장님은 허공에 대고 탄식하셨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나 힘들게 살았군. 그런데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던 회장님이 갑자기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지금 어디서 살고 있나? 네? 저는 그냥 여기저기서... 제 말에 회장님이 움찔하시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으셨죠. 노숙이라도 하고 있단 말인가?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를 잃고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싶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자네, 나랑 같이 내 집으로 가지. 네? 사실 난 자식이 없네. 본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 수진이가 유일한 내 핏줄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내 아버지도 돌아가시며 후회를 많이 하셨네. 알고 보니 나 몰래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도 하셨던 것 같더군. 하지만 작정하고 숨은 사람을 찾는 건 쉬운 게 아니었던 모양이야. 회장님은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수진이를 보러 갔다가 자네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네. 내가 지켜주지 못한 딸을 자네가 지켜주려 노력했으니 이번엔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어. 아마 수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걸세. 그래야 나도 나중에 수진이를 떳떳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뜻밖의 제안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죠. 하지만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장님 곁에... 자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네여야 해. 수진이가 사랑한 사람이지 않은가? 딸도 그렇게 보냈는데 자네가 고생하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순 없네. 회장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과 수진이한테 못다 준 사랑을 자네한테 주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인 것 같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아내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당신이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인의 등장이 믿기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호텔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준비하게, 집으로 가지.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괜히 저 때문에 회장님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 내가 왜 사람들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내 사위를 옆에 두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 아무도 참견할 자격 없어. 걱정하지 말게. 회장님의 결심은 확고하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회사 일 배우게. 어차피 수진이가 살아있었다면 그 애가 후계자가 됐을 테니 그 자리를 자네가 대신해줘야겠어. 저는 깜짝 놀라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네? 아니,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과분한 게 아니야. 난 이제 자네를 수진이 대신으로 생각하기로 했네. 자네는 내 딸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외롭게 살 아비한테 보내준 선물이 틀림없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에게서는 뭔가 거역할 수 없는 기운 같은 게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몇 번의 정중한 거절 끝에 갑자기 나타난 장인을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회장님 댁은 조용한 성북동 주택가에 자리한 웅장한 대저택이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를 떠돌던 제가 그런 으리으리한 곳에서 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회장님의 지시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부터 도우미 아주머니, 정원사까지 모두 저에게 호의적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회장님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회사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회사는 가끔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할 정도로 꽤 이름 있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중요한 일정에 참석하라는 당부를 듣게 됐죠. 홍씨가, 오늘은 이사회가 있는 날이다. 너도 꼭 참석해서 지켜보거라. 네, 아버님. 이사회에 들어가니 저를 본 임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바로 회장님의 조카인 최준혁 전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알게 모르게 자식이 없는 회장님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사람이더군요. 외삼촌, 오늘 데려오신 분이 그 말씀하시던 그 사위인가요? 최 전무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소개하셨어요. 그래, 내 딸의 남편이자 이제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다. 앞으로 잘 지도해줘라. 그 말씀에 상대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이라뇨?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준혁아, 너 내 결정에 이의 있는 거냐? 회장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 전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죠. 이사회가 끝난 후 우연히 화장실에서 최 전무와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자 이를 갈며 으르렁거리더군요. 정홍식이라고 했던가? 당신이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 일에 끼어드는 거지? 전 그저 회장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애써서 찾은 딸이 죽은 걸 알고 정신 나가신 모양이군. 길거리에서 주워온 거지를 아들로 삼다니. 그러더니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회장님 옆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자신을 회장님의 후계자라고 믿고 있던 남자에게 저는 눈의 가시가 틀림없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 같아 당황스럽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 그런 협박이 그저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김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 정 실장이 따님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앉거라, 홍씨가. 그러더니 침착하게 김 비서에게 물으셨습니다. 소문의 출처가 어디지? 상대가 도대체 누구라는 거야? 유미라라는 여자입니다. 강남의 한 룸사롱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정 실장과 예전부터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한 뭉텅이가 들어있었는데 저와 어떤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본 적도 없었죠. 저는 억울한 마음에 손까지 떨며 외쳤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이 여자를 본 적도 없어요. 회장님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홍씨가 진정해라. 나도 너를 의심하진 않는다. 문제는 이런 소문을 어디서 만들어냈냐는 거야. 그러더니 비서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내일 당장 그 여자 데려와. 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직접 들어보자. 다음날 문제의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였죠.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번뜩이며 물으셨어요. 당신이 유미라 씨요?
회장님의 눈빛에 압도당한 여자가 조금 주춤하는 게 보였지만 이내 여유를 되찾고 웃으며 대답했죠. 네, 회장님. 저는 부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정홍식 씨와 만나온 사람입니다. 여자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홍식 씨가 부인이 아파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저희 가게에 자주 찾아왔어요. 절 보면 위안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깊은 관계가 됐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난 당신 본 적도 없어요. 여자는 소리치는 저를 보며 조롱하듯이 입꼬리를 올리고 말했죠. 오빠, 부자 장인 만났다고 잊어서 날 모른 척하는 거야? 마누라 죽으면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난 매일 오빠 연락만 기다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잠수 타버릴 수가 있어?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오빠를 직접 찾아 나섰겠어? 제발 이러지 말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깟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여자는 배우 뺨치게 연기를 잘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입으로 직접 이런 소문 내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시킨 거야? 하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홍식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새 출발할 날만 기다렸다고요. 홍식 씨가 항상 입버릇처럼 자기 마누라 때문에 불행하다고 했거든요.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인데 여자가 아파서 버릴 수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힘든 사연 얘기하길래 제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말에 회장님이 인상을 쓰셨습니다. 도와줘? 네. 술집에서 일해 번 돈을 저 사람한테 다 줬는데 제 돈만 뜯어먹고 정작 마누라가 죽고 부자장님 만나서 절 버린 거예요. 저한테 증거가 더 있다고요. 그러더니 여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호텔 투숙 기록이었죠. 헌데 그 날짜를 보니 중간중간 아내가 투석받던 날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이것도 조작입니다. 수진이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았어요. 그날 저는 항상 병원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눈물까지 짜내며 본격적인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빠, 이러지 마. 애정 없는 결혼 생활 힘들다고 했잖아. 난 오빠를 위해서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오빤 그런 날 버리고 돈을 쫓겠다는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나 주먹을 꽉 쥐고 여자를 향해 달려가려 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하지만 김 비서가 저를 말렸죠. 실장님, 진정하세요. 회장님은 여자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 입을 여셨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그러자 여자가 뭔가 반응이 왔다는 듯이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저 흥식 씨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 남자가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눈물까지 철철 흘리며 말하는데 그 모습을 마주하면 정말 저를 천하의 파렴치한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더군요.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알았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도록 해요. 여자가 떠난 후 회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절 믿어주세요. 전 정말 저런 여자 본 적도 없습니다. 흥씨가 일단 조사를 해보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최 전무가 임원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오늘 긴급 임원회의를 요청한 이유는 정홍식 실장의 도덕성 문제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정 실장은 회장님의 후계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죠. 그런 사람의 도덕성 문제는 회사의 존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더니 임원들 앞에서 유미라의 증언과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정 실장은 전처에 회장님의 숨겨둔 딸이었다는 걸 알고 일부러 회장님께 접근해 환심을 사고
불륜 관계였던 여자를 버렸습니다. 아내가 생사를 오갈 때 내연녀와 이런 호텔에나 드나들었던 인간이 어떻게 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그 말에 임원들이 수근거리더니 한마디씩 내뱉었어요. 최 전무 말이 맞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회장님도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저런 파렴치하는 후계자는커녕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이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회장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을 가지고 뭐하는 짓들이야? 최 전무는 그런 회장님이 답답하다는 듯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회장님,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조사가 더 필요합니까? 저런 남자를 사위랍시고 곁에 두신 것부터가 실수였습니다. 인정하시고 내보내세요. 말을 마친 최 전무는 몸을 돌려 임원들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청춘을 바쳐 이끌어온 회사가 저런 인간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걸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참담한 표정으로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아버님의 입지에도 문제가 생기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의심한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회사와 아버님의 이미지에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홍씨가,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내 옆에 둔 거야. 이건 분명 준혁이가 꾸민 일일 거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증거를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며칠 후 최 전무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홍식 씨,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자진해서 사라져 준다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야. 위자료도 줄 수 있어. 최 전무는 척 봐도 돈뭉치가 분명한 봉투를 제 앞에 던지며 말했어요.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전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럼 뭐 때문이야? 설마 진짜 그 늙은이를 아버지로 생각한다는 웃기는 소리 할 생각이면 집어쳐. 회장님은 이제 저한테 하나뿐인 가족입니다. 이깟 돈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요. 최 전무는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래, 감동적이군. 하지만 며칠 안에 당신은 어차피 쫓겨날 거야. 이 사회가 움직이면 그 노인네도 더 이상 당신을 싸고 돌 수만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이 회사를 차지하고 싶은 겁니까? 당연하지. 난 20년 가까이 이 회사를 위해서 일했어. 외삼촌 밑에서 욕먹으면서 이날만 기다렸는데 감히 너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 나타나서 내 자리를 넘봐?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돈 받고 조용히 꺼지든지 아님 더 큰 굴욕을 당하고 쫓겨나든지. 그건 네가 선택해.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외쳤어요. 전무님이야말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시죠. 이런 비열한 방법 말곤 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나요? 뭐야? 좋아, 두고 봐. 오늘 그 말 꼭 후회하게 해줄 테니. 최 전무의 눈빛이 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김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실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유미라라는 여자가 증권가 찌라시에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정황을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그런 짓을 한다고요? 어차피 말 많은 증권가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회사와 회장님까지 구설에 오르내릴 게 걱정됐죠. 회장님은 서재에서 절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홍실가, 앉거라.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증권가에까지 소문이 퍼지기 전에 제가 떠나는 게. 미안한 건 나다. 준혁이 녀석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구나. 그러더니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난 널 믿고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어줄 테니까. 아버님, 너는 내 딸이 선택한 남자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난 널 믿는다. 조금만 기다려라. 회장님의 눈빛은 확고한 신념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이틀 후 다시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번에도 최 전무의 주도로 마련된 자리였죠. 평소보다 많은 임원들이 참석했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최 전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최 회장님 옆에 긴장한 채 앉아 있었죠. 먼저 발언권을 잡은 최 전무가 거침없이 이야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사회를 연 이유는 최근 퍼지고 있는 회장님 측근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 때문입니다. 다들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최 전무 말이 맞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사건의 장본인을 회사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러다 찌라시라도 들면 주가도 떨어질 겁니다.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최 전무가 득이양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 실장이 회사에서 즉시 퇴출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잠자코 계시던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잠깐, 본인은 분명히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장님, 계속 그렇게 저 사람 두둔하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니, 큰일 나는 건 바로 너일 거야. 감히 조작된 증거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해. 조작이라뇨?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까? 김비서, 준비된 거 가져와. 회장님이 김비서에게 신호를 보내자 김비서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지난 일주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미라 씨가 제출한 호텔 투숙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해당 일자에 정홍식 실장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김비서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대학병원 CCTV 영상입니다. 유미라 씨가 정 실장과 호텔에 있었다고 주장한 시각에 정홍식 실장은 투석하는 자신의 부인 곁을 지켰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아내의 휠체어를 밀고 투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군요. 정홍식 실장은 그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간과 겹칩니다. 비단 이날만이 아닙니다. 김비서는 유미라가 주장한 날짜의 병원 기록을 보여줬고 저는 항상 아내 곁에 있었죠. 최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미라 씨가 증거로 제시한 사진들도 조작되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힌 확인 문서입니다. 전문가의 분석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사진이 명백한 합성이라고 결론 내렸더군요. 이런 조작을 누가 지시했을까요? 김 비서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모자를 쓴 남녀가 지하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커다란 상자를 주고받는 CCTV 영상이었어요. 유미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최준혁 전무가 의문의 상자를 건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 전무 비서의 증언으론 저 일이 있기 전 최 전무가 현금으로 1억을 준비하라고 했다더군요. 순간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아이 최 전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요? 우리 가지고 논 거요? 최 전무가 벌떡 일어서더니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어요. 이건 모함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돌아선 것 같더군요. 곧이어 회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준혁아, 아직도 할 말이 있니? 외삼촌, 이건 오해예요. 전 단지 삼촌과 회사가 걱정되는 마음에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한 것뿐이라고요. 그럼 유미라를 직접 불러볼까? 회장님의 말씀에 최 전무가 당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회장님이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그 여잔 지난밤에 모든 걸 자백했어. 네가 돈을 주며 거짓말하라고 시켰다고.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 비서가 튼 녹음 파일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전무님이 시킨 거예요. 우리 가게 단골인데 꼴보기 싫은 인간 하나 치워주면 1억 주겠다고 했어요.
사진도 전무님이 조작해서 준 거고요. 전 그냥 연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이 흥분해서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었죠. 아이 최 전무,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마터면 이런 추잡한 소문으로 회사 주가가 흔들릴 뻔했잖아. 이런 모함 증거 만들 시간에 회사에 대해서 고민했어야지. 최 전무는 퍼렇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어요. 저는 회사를 위해서...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궁지에 먼 게 회사를 위해서란 말이냐? 네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회사까지 위태로워질 뻔했어. 그런 네가 이 회사에 남아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외삼촌, 저도 그동안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난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물려준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인간 속으론 아픈 회장님 딸이 빨리 죽길 바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일부러 회장님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최 전무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분노를 드러내며 언성을 높이셨죠. 닥쳐! 정 실장은 내 딸을 위해서 자기 신장까지 내준 사람이야! 너처럼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순간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에도 당황한 빛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건 바로 저였죠. 저는 한 번도 회장님에게 제가 아내에게 신장을 이식했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놀라셨나요? 그렇습니다. 전 죽어가는 아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 신장 이식에 대해 알아보고 검사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와 아내의 조직 적합성이 맞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신장을 떼어줬어요. 하지만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격하게 이식을 거부하기도 했죠. 홍식 씨, 그럴 필요 없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하게 할 순 없어. 우린 부부잖아. 내가 아프면 당신은 모른 척 할 거야? 내 걱정이 되거든. 이식받고 빨리 건강해져. 그게 날 위하는 일이야. 그 후로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이식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셋집을 빼고 월세로 옮겼어요. 예금도 모두 털고 오직 아내의 치료에만 온 힘을 쏟았죠. 얼마 후 드디어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했어요. 의사도 희망적이라며 격려해 주더군요. 이식은 잘 됐습니다.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별 문제 없이 회복만 잘하면 정상적인 생활 가능할 겁니다. 저와 아내는 안심하며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하지만 한 달 후 아내의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최대한 써보겠지만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합니다. 결국 이식받은 신장은 기능을 잃었고 아내는 다시 투석을 받아야 했어요.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감행한 이식의 결과가 처참했던 겁니다. 저는 하나 남은 신장으로 살아가야 했고 아내의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저도 힘들었지만 절망에 몸부림치는 아내를 보는 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홍식 씨, 미안해. 당신 신장까지 바꿔도 이 모양이라니. 난 정말 못난 사람인가 봐. 아니야 수진아, 우리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 제발 포기하지 마. 하지만 그 뒤로 점점 상태가 나빠지던 아내는 다시 투석을 받게 됐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회장님이 알고 계신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기억이라 아내가 떠난 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신장을 이식했다는 말을 듣자 최 전무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말에 회장님이 이를 갈며 말씀하셨죠. 그래, 넌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너 같은 인간은 절대로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지. 하지만 정 실장, 아니 내 사위는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 내 딸의 치료를 위해 전 재산을 바치고 회사도 그만뒀지.
내가 저런 사람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는다는 말이냐? 이불은 회사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 비열한 짓이나 꾸미는 너를 믿으라고! 최 전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비열한 짓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저는 20년 가까이... 그때 김 비서가 입을 열자 화면에 회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7년간 최 전무의 횡령액이 무려 100억에 달합니다. 서류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와 거래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해외에서 자금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놀란 최 전무는 입만 번긋거렸어요. 뭐라고 변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증거들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사회에 모인 모든 사람이 경악했죠. 전부 최 전무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이런 파렴치한... 회사를 좀먹는 기생충이었군. 궁지에 몰린 최 전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회장님은 조카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셨습니다. 감히 내 뒤에서 이런 짓을 벌여놓고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아? 그런 주제 이불은 회사를 위하는 척 가증을 떨어? 외삼촌, 김 비서 당장 고발해! 횡령, 배임, 명예훼손, 무고죄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네, 회장님. 최 전무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회장님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눈길도 주지 않으시자 이번엔 저에게 달려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 실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일어나세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최 전무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의 죄를 논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정작 파국을 맞은 건 최 전무였죠. 외삼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실 20년 세월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최 전무의 절규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사회가 끝난 후 회장님과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홍씨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아버님이 더 힘드셨죠. 괜히 저 때문에... 무슨 소리냐? 준혁이 녀석이 언젠간 사고 칠 줄 알았다. 네가 아니었어도 문제를 일으켰을 거야. 회장님이 한숨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준혁이를 후계자로 생각한 적은 없었다. 욕심만 많고 능력은 부족했으니까. 당장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도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조카인데 피가 뭐 그리 중요하냐? 준혁이는 날 외삼촌이라고 불렀지만 진심으로 존경한 적은 없었다. 그저 내 재산만 노렸지. 그러니 저런 간 큰 짓을 벌인 것 아니겠니?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넌 달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지. 그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난 내일 너를 내 후계자로 공식 발표할 생각이다. 너 같은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 진짜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전 그 말씀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버님, 그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솔직히 저한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직원과 그 직원들의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은 그 자리에 맞는 전문 경영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은 놀라셨는지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럼 지금 내 후계자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네, 저는 지금 주신 이 자리도 너무나 과분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제 능력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후계자는 아니지만 아버님의 곁에서 오래도록 아들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그런 제 말에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 내가 오늘 비록 후계자는 잃었지만 진짜 아들을 얻었구나. 한 달 후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어요.
직원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습니다. 뻑하면 갑질하는 최전무 같은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것보단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제 회사 경영이 더 투명해지니 우리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는 좀 불안했거든. 그 인간 자기가 벌써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더니 쌤통이다. 그 뒤로 최 전무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경영보다 개인의 욕심에 사로잡혀 악행을 일삼은 결과가 가혹하더군요.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와 회장님은 아내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골함을 보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제야 나타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네 남편을 아들로 삼아서 너한테 못 준 사랑을 다 줄 테니 이제라도 마음 편히 지내거라. 저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버님을 만나게 해줘서 이제 나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당신도 거기서 장모님이랑 우리 희망이 만나서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서로 힘내라고 응원해주자. 못난 나 만나서 고생한 거 미안하고 고마웠어. 해가 저물 무렵 납골당을 나온 저희는 나란히 노을 속을 걸었습니다. 이제 아버님과 저는 혈연을 넘어선 부자, 슬픔을 넘어선 가족이 되었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노을빛이 저희를 감싸주는 것 같더군요. 하늘 어딘가에서 아내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도 저는 힘들게 고생하다 떠난 아내와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생각하면 베개를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주더군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날 아내와 아이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저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무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